사진은 심리학의 눈으로 꿰뚫어 본다는 식으로 넣어봤고, 제 진로 방향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면, 제가 지망하는 학과는 교육학과, 심리학과, 그리고 여기서 교육심리학은 나중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희망하는 직업은 교육학 연구원 외에 교육심리 관련직이고, 관심 분야는 교육문제 분석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류의 직업들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요. 먼저 교육학 연구원, 진로진학 상담교사, 상담 전문가, 청소년 지도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학과는 주로 다른 학과와 복수 전공을 해서 듣는 상황인데요. 교육학과 하나만으로는 교육학을 제대로 연구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여러 학문들을 더 보고자 복수 전공을 많이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 메이저에서 들고 온 키워드들인데요. 교육학, 평생교육, 교육산업, 교육체, 교육과, 성인교육 같은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심리인데요. 여기는 먼저 키워드를 먼저 보시면 심리학, 개발, 심리, 정신과학, 심리주의, 내적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과를 나오면 심리학 연구원이 될 수 있고 상담 전문가도 할 수 있고 임상심리사라고 해서 정신치료를 하는 쪽으로 또 갈 수 있습니다. 이때 진로 특강이기 때문에 학과를 간략히 또 얘기를 해드리면 심리학과랑 상담심리학과는 다른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발달심리, 임상심리, 범죄심리, 가족심리 등 굉장히 폭넓게 하나하나 맛볼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 상담심리학과 같은 경우는 상담이 주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교육심리학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요. 교육심리학과 자체는 서울여자대학교에만 있고 교육이나 심리학과에서도 이 교육심리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배우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교육심리학의 사전적인 정의는 교육 과정을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육학 연구원인데요. 교육 문제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연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교육학뿐만 아니라 철학, 심리학, 행정학, 경제학 등 다른 전문 지식을 응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아까 말했듯 복수전공, 자신의 전공뿐 아니라 인접 학문에 관련 지식을 깊이 쌓는 것이 중요하고요. 석사 이상의 학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제 관심 분야는 교육문제 분석입니다. 이렇게 교육문제 분석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첫 번째, 흔히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관점에서 보는데 또 다른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분석될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 내 진로를 향한 역량을 미리 연습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통해서 이 주제를 선정해서 교육 문제를 심리학의 관점으로 바라보려는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뒷부분 전개 순서는요. 교육학 연구원이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 그 역량 그리고 심리학 자체를 활용해서 차근차근 실제 교육 환경에서의 세 가지 문제 사례를 분석해보려 합니다. 이때 말씀드릴 두 가지는 첫째, 발표자의 분석, 그러니까 제 분석과 심리 전문가들의 책을 같이 인용을 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교육 문제를 검색했을 때 흔히 교권 침해 이런 식으로 너무나 흔히 발견되지는 않는 사례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네, 필요 역량을 짧게 보시면 뭔가 되게 많은데 사실 여기 보면 듣고 이해하기, 학습 전략, 글쓰기, 국어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간추려봤습니다. 첫째, 범주화. 범주는 카테고리라고도 부르죠. 기준과 그런 것들을 나누어서 그 안에 해당 사례를 집어넣는 그런 걸 범주화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논리적 분석. 연구에 필요한 거니까 굉장히 당연하겠죠. 이거는 원인 파트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 교육 및 훈련에 관련된 지식인데 이건 쉽게 해결 부분에서 교육을 해주고 훈련을 해주는 거니까 해결 파트로 보시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저는 심리학의 눈으로 바라본다 했으니 심리학 지식 이거는 모든 원인과 해결 모든 파트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심리학 지식이라고 해서 막 되게 어려운 이론 이름 나올 것 같고 하지만 굉장히 쉽게 만들었으니까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교육 문제 세 가지 사례를 역량과 심리학 면에서 분석을 해봅시다. 첫 번째, 평소에 핸드폰만 보면 집단 활동에 잘 참여하지 않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한 번씩은 마주쳤을 법한 분들인데
난 구석에 들어가서 계속 핸드폰 하고 애들이 집단으로 다 같이 모둠 활동을 할 때 막 나서서 참여해주지 않고 의견을 많이 말하지 않는 그런 학생을 예시로 들어봤습니다. 먼저 가장 큰 원인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외향적, 여러분이 아시는 MBTI I라서입니다. 저는 일단 이 두 가지 책을 보면서 이 원인과 결과를 도출해 됐고요. 일단 그 내향적인 사람들은 실수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자신감이 낮고 주변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아, 내가 내 의견을 낯선다고 해서 얘네가 뭐라 하면 어떡하지? 틀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더 많아지면서 참여도가 점점 하락하게 되고, 추가적으로 이 내향적인 사람들이 사람 자체가 싫어서 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 혼자 있는 게 조금 더 편하고, 또 내가 원하는 지식, 내가 좀 더 알고 싶은 그런 지식에 있어서는 많이 잘 다가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인터넷 선호가 높아집니다. 예를 들면 게임이나 인터넷 SNS 같은 부분에서는 열심히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외향성 이성주의, 그러니까 여러분들로 많이 나누고 많이 힘을 발산하고 의견도 많이 주고 하는 사람들을 더욱 좋아하는 세상이 되다 보니 이런 내향적인 사람들이 더욱더 꺼려지게 되는 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여 안 하는 애, 손만 보는 애로 낙인이 찍혀버리는 거죠. 여기서 이런 영향들을 볼 수 있고요. 자, 일단 콰이어트라는 이 책에서는 내향적 학생의 노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내향성을 존중하는 것 물론 중요해. 하지만 꼭 해야 하는 활동들은 불편해도 해라 라는 답을 제시를 합니다. 또한 성격에 벗어난 행동을 오래 지속되면, 이때 불편해도 하라 그래서 계속 불편해도 하다 보면 혼자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 건강을 해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복 환경을 가능한 많이 만들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교사의 의욕은 어떻게 의욕을 끌어낼 것인가를 집필한 심리학 박사 하이디 그랜튼 할버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어떤 동기를 가지게 된 성향에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째는 개인이 성취를 중요시하는 성취 지향형, 두 번째는 집단의 안정을 중요시하는 안정 지향형이 있다 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 말은 즉 무슨 말이냐, 겉보기엔 같은 일을 하고 있다, 똑같은 사람이. 하지만 어떤 사람은 성취 지향형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안정 지향형일 수 있다. 그러니 또 다른 말로 하면 각자의 성향에 적합한 동기부여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 여기서 동주화 영향을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나는 성취 지향형과 안정 지향형을 이렇게 동주화를 해서 그 기준 안에 사례를 집어넣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 나오는 내향적 학생은 집단 안정보다 개인 성취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교사는 무엇보다 학생의 성향을 파악하는 게 중요시 되고 1대1로 가끔 만나 대화를 하는 것도 중요시 되는데요. 아까 가장 맨 처음에 말했지만 핸드폰을 굉장히 많이 본다 했죠. 뭔가 사람과의 그런 벽이 오히려 좋게 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문자로 상담하거나 대화하는 방법을 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례입니다. 학교 생활 내 차별에 관한 문제인데요. 아까 나온 그 예시들을 다시 들고 오겠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말했던 집단활동에 잘 참여하지 않고 또 핸드폰만 많이 보는 그런 학생을 딱 데리고 왔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쟤 참여를 왜 이렇게 안 해? 뭐 의견이라도 내줘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맨날 폰만 하고 왔는데 눈 안 나빠지나? 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쟤네 나쁘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저희가 이 사람들이 된다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팩트이기 때문이죠. 자, 이것은 이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존재를 깔고 갑니다. 바로 선량한 차별주의입니다. 굉장히 정당해 보이는 이유를 들먹이며 차별하는 것이죠. 저희는 사실 그런 사람을 쟤는 뭐야 라고 말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무시하고 깔보고 좀 멀리하기까지 하죠. 오히려 그 차별을 유머로 승화시키거나 능력주의, 나는 열심히 했으니까 되는데 너는 왜? 라는 말을 쓴다거나 개인의 자유, 나 이런 말도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너는 팩트폭행, 왜? 맞잖아 라는 말을 쓰는 등 정당화를 하고 차별하면 안 돼 라는 금제를 풀어버리고 가볍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 밑에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립 기여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차별에 관한 문제에서 중립이란 걸 선언을 하는 순간 나 차별에 대해 싸우겠어 라는 말보다는 차별 지속시킬게, 나 손 뗄게 라는 입장이 되어버리니까요. 상대적인 관점을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 이유는요,
사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굉장히 상대적인 차별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대적이기 때문에 모두 차별과 싸우려 해야 되니 나 중립하면서 차별을 지켜보는 방관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립 기여를 받지 않기를 해결 방안으로 내놓았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례는요. 굉장히 흔치 않으면서도 흔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교사가 갈등 중재 상담한 후에도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가짜 피해자라는 걸 들고 와봤는데 상황 설명을 조금 해드리자면 A와 B 친구가 있는데 서로 어떤 문제를 통해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야이 야 주제라고 말하면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 B라는 친구는 선생님과의 상담 후 친구한테 가서 막 얘기를 합니다. 제가 나한테 이거 이래. 사실 저 원래 A 친구가 말한 거에 비해서 굉장히 과장된 표현이죠. 하지만 그 친구는 그걸 그대로 읽고 아유 쌍놈이네 내가 소문내줄게 하면서 이 A라는 친구는 완전 나빠지게 됩니다. 사실 이 문제에서는 이 B라는 친구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지만 저는 상담에 오히려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해보았습니다. 왜 교사가 상담을 했는데 바꿔지지 않는가? 왜 또는 오히려 더 심한 문제를 일으키는가? 원인은 가짜 피해자 학생에게 교사가 공감을 했기 때문입니다. 공감? 엠파시? 이건 굉장히 좋은 뜻으로 쓰이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공감이 부정적인 면도 발생을 시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부정적인 면은 한 3가지 정도를 들고 와봤는데요. 일단 교사의 입장에서 자기 기준으로 타자, 가짜 피해자를 이해하고 발화자의 행동을 미화시킨다 라는 게 첫 번째 부정적인 면인데 가짜 피해자라는 거를 교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랬구나, 그랬고 너무 힘들었겠다 얘기를 계속 해주면서 공감을 해주면 얘는 이 교사는 그 애를 그냥 피해자로만 보게 된다는 거죠. 걔가 근데 저 사실 이렇게도 하긴 했는데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그럴 만한 상황이 있었겠지 라고 알아서 미화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흑백 논리와 확증 편향. 확증 편향이라는 게 약간 무슨 말인가 싶을 수 있는데 자기 생각에 어떤 고정관념이 딱 박히면 저 그런 이런 것도 했는데 그건 됐고 이거에 집중하자 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돼요. 흑백 논리는 흑 아니면 백이니까 너는 피해자 아니면 가해자. 피해자 쪽이구나 하면서 완전 쏠려버리는 거죠. 또는 가짜 고백의 자신감. 이건 가짜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때 가짜 피해자라는 게 조금 모호할 수 있지만 저는 비의도적이고 의도적인 걸 다 합쳐서 가짜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만약 의도적인 가짜 피해자라면 이렇게 말해도 다들 알아듣고 이렇게 말해도 다들 좀 나를 이해해주네? 조금 더 싫어도 되겠는데? 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 공감을 통해서 진짜 피해자도 이길 수 있지만 가짜 피해자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되게 됩니다. 이때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공감의 두 얼굴.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조건 공감하라 또 아니야. 또는 무조건 공감 마라 또 아니야. 해당 갈등에 연관된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있는 그대로의 사실, 사람을 고려하면서 제대로 사실 판단을 해라, 분별해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의 두 얼굴을 잘 살피고 알맞은 곳에만 공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원래 맨 처음에는 심리학, 교육 심리학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뭔가 되게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니 꽤 괜찮지 않나요? 재미까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심리라는 거에 대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통해서 여러분들은 교육학 연구원, 교육 심리학, 교육 문제 분석, 심리학적 관점 이런 것도 있구나 라는 생각 정도로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